안녕하십니까. 우리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명상이 뇌를 바꾼다입니다. 지은이는 장형갑, 출판사는 불광출판사입니다. 지은이 장형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가톨릭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명상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개발한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명상과 의학의 접목을 시도한 통합의학의 연구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책 본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뇌과학, 의학 및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신경가속성이란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뇌를 구성하는 신경원들은 어린 시절 형성되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이 개념은 20세기 초 전설적인 신경해부학자 스페인의 라몬 이카알이라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주장한 개념이어서 오랫동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신경세포도 질적, 양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쉽게 말하면 명상과 같은 마음 수련에 의해 성인의 뇌도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신경가소성이란 개념은 20세기에도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예컨대 위대한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았던 캐나다의 도널드 월딩헵은 1949년에 행동의 조직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뇌를 구성하는 뉴런들이 함께 활동할 때 참여하는 뉴런들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세포조립 이론을 제안했다. 어떤 특정한 정신활동이 특정한 신경 연결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이 이론은 우리가 떠올리는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뇌에 특정한 흔적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이고 경험하는 내용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독특한 뇌 연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이 책이 출간되었던 20세기 중반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이 없었기에 이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자기공명 영상이나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과 같은 특수한 뇌 연구 장비가 개발된 오늘날에는 이 주장이 가설이 아닌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런던과 같은 오래된 도시에서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해온 택시기사는 오래된 도시의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모두 기억해야 하므로 골목길과 같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중추부인 해마와 독특한 흔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같은 이치로 수십 년 동안 공감, 연민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마음 수련을 해온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독특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스님의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좌측 전전두엽이란 특정 뇌 부위의 활동이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하고 공감, 연민, 자회와 같은 마음을 관장하는 특정 뇌 피질이 구조적으로 더 두껍고 양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흘러갔냐에 따라 우리의 뇌는 독특하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평소보다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한다면 낙천적이고 행복한 뇌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질도 나아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즉, 괴로움에 찌든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면 우리의 뇌는 번뇌에 찌든 뇌에서 행복한 뇌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걱정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의 자신을 비난한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좋아하는 것을 상실하면 원망하고 분노한다. 특히 원하는 것, 즉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과 불쾌감 같은 정신적 괴로움이 주를 이룬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이다. 동물들은 뇌가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뇌 때문에 갈등과 고뇌와 같은 온갖 종류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나 뇌는 고통을 치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뇌의 기능을 잘 이해하면 고통의 원인도 알 수 있고 고통의 치료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흔히 고통의 치료를 위해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 즉 약물을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이런 약물 치료는 기껏해야 몇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된다. 이때는 전보다 더 많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약물 남용 또는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약물이 아닌 마음의 힘에 의해 고통이 치료될 수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심신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플라시보 효과의 치료 원리가 바로 명상이란 마음 수련이다. 명상이 각종 만성 통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발견이 바로 명상의 효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뇌는 접근보다는 회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특징화되어 있어서 보상보다는 처벌에 대해 더 강력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생존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에는 다소 늦게 반응해도 생존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포식자의 습격과 같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은 순간을 놓치면 생존에 절대적인 위협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사건에 대한 과민함은 진화 과정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 심리 현상을 남겼다. 첫째는 위협자에 대한 경계심에서 파생된 불안감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불안함과 경계심이 주로 일어난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속에서 쫓기고 쫓는 역사를 되풀이해 오면서 위협자의 습격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을 야기하는 특별한 유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자극 정보에 대한 예민성이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자극 정보를 긍정적인 자극 정보보다 훨씬 빨리 감지한다. 예컨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표정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정보다 훨씬 빨리 인지되는데 이는 위기관리를 재빨리 하는 것이 생존에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보다 우선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부정적 경험이 생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기억은 미래의 생존에도 유리하므로 우선적으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 창고는 어둡고 스산하고 불쾌한 부정적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 넷째, 실패한 경험을 성공한 경험보다 더 많이 저장한다. 우리는 몇 번의 실패 경험으로
무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진 이후부터는 수많은 성공 경험을 체험하고서도 거기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관계 경험 하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의 긍정적 관계를 경험해야만 한다고 한다. 예컨대 여자친구에게 평소 잘해주었지만 어쩌다 한번 잘못했을 경우 앞으로 5번 정도는 잘해주어야만 평소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뇌에는 부정적 경향성이 긍정적 경향성보다 월등히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더 쉽게 촉발된다. 다섯째, 부정적 경험은 분노, 슬픔, 우울, 죄책감, 수치심 등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간다. 또한 부정적 경향성은 과거에 있었던 실패나 사실의 감정을 더욱 쉽게 연상하고 강조하게 되어 현재의 가능성을 더욱 낮게 평가하며 미래에 일어날 실패를 더욱 과장하며 예언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성격, 행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강조하려는 경향을 띈다. 이런 뇌의 부정적 평양성은 끝내 우리 자신을 무력감으로 몰아넣고 만다. 따라서 우리의 정사는 일반적으로 어둡고 스산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이라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향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삶에서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과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소의 긍정적 경험을 내 속에 담는 심리적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겪는 일상적 경험들은 조금씩 기억의 형태로 내 속에 남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억들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잠복 상태로 머문다. 이런 잠복된 기억을 암묵 기억이라고 한다. 암묵 기억은 의식의 밑바닥에 쌓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루며 여기에는 이로운 기억들과 해로운 기억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내면 풍경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이 암묵 기억 창고를 잘 정리하고 종론해 나가야 한다. 즉, 이로운 암묵 기억들은 더욱 증장시키고 보존해야 하는 반면 해로운 암묵 기억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털어내야 하고 가능하면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특히 긍정적인 경험은 가능한 많이 붙들어 더욱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뇌를 만들어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오도록 하는 행복의 수원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기억이 구성될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반대로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느낌을 갖게 된다면 기억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기억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조각되어 우리의 마음과 뇌를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기억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연유한다. 정신분석 심리치료에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회상하여 찾아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성인이 된 지금 조금만 주의 깊게 자신의 마음 세계를 성찰해보면 나 자신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심리적 원천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상처받고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때에는 이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적극적으로 그 뿌리를 찾아보도록 하라. 그 원인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몸이 약해 무력감에 빠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갈등하던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생긴 애정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괴로움의 뿌리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낸다면 서서히 긍정적인 기억들이 그 자리를 메우려 부정적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이다. 모든 활동의 근본 뿌리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의도를 확고하게 다지는 마음 훈련이야말로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중요하다. 의도를 다지는 마음 훈련의 예를 들어본다. 마음이 지닌 강력한 힘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열정의 에너지와 확고한 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행진하는 군인들이 호흡을 조금 빠르게 하고 어깨에는 약간의 힘을 넣어 보무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열정의 에너지와 확고한 결의를 함께 담아낸 모습이 아닐까. 강인함을 느낄 때 관련하는 미세한 근육들의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자. 결의에 가득 찬 굳센 의지를 담은 표정을 지을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얼굴 근육들을 살펴보라. 자신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의도적인 습관을 길러보도록 한다. 자기 스스로 세운 확고한 목표를 이루게 내겠다는 굳은 의도를 갖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정진하는 습관을 기른다. 머리 쪽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확고한 결의의 다짐을 하고 있을 때 목 부위에 생기는 감각을 느껴보라. 이때는 머리 아래쪽 뒷목에 위치한 뇌간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솟아나 뇌 전체가 각성하고 활성화된다. 이것을 심상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느껴보라. 변형계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인하다는 느낌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넉넉하고 즐겁고 든든해지는 느껴보라. 나는 강건하다. 강건한 것이 좋은 것이다. 나는 강건해져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의를 다짐함으로써 의도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강인한 힘의 느낌을 견지한 채 도전적인 상황 속으로 의식을 데리고 간다. 결의에 찬 마음을 견지하면서 지금 부딪혀야 할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도전에 임한다. 강인한 의도를 가진 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비록 쉽지 않는 과제이지만 의식의 공간 속으로 문제들이 흘러가도록 일단은 내버려두라. 넉넉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힘들이지 않고 맑은 마음, 선량한 의도를 가진 채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라. 생각날 때마다 확고한 의도를 다짐하고 용 솟음쳐 오르는 활력감을 느껴보도록 하라. 확고한 의도를 다짐할 때 솟아나는 좋은 느낌 또한 놓치지 말라. 이런 생동하는 강력한 힘과 기분 좋은 느낌이 당신의 존재 속에 용해되어 치솟아 오르도록 하라. 평정심은 일상생활 속에서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느끼는 경험에 마음챙김함으로써 환상이나 미망으로 빠져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순간순간 나타나는 느낌과 경험은 그냥 왔다가는 나타났다가도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그런 것에 끌려가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챙김 수련의 요체이다. 평정심 개발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 수련의 한 방법을 소개한다. 잠깐 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아랫배나 콧구멍 주변의 감각에 의식의 초점을 두라. 마음이 안정되면 순간순간 변화되어 가는 기분의 상태에 마음챙김한다. 어떤 기분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말고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그 기분을 바라보라. 어떤 기분을 느끼든
느끼는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을 수용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라. 이번에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온갖 종류 소리 자극에 대해 알아차림해보자. 지금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소리를 그냥 소리로만 느껴라. 다음에는 저절로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에 대해 알아차림해보자.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따지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만 바라본다. 한 생각이 생겨났다가 진행되어 가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라. 이제부터는 더 넓은 마음의 공간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온갖 감각들,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에 대해 일일이 따지거나 반응하지 말고 그냥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만 하자.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키우고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줄일 수 있는 마음 수련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마음속에 가능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배양한다. 둘째, 불필요한 언쟁을 자제한다. 셋째, 타인의 의도를 내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넷째, 스스로를 위로하라. 다섯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균형감을 유지하라. 여섯째,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관용과 인내심으로 너그럽게 대응하는 것을 연습하라. 일곱째, 남에 대해 나쁜 마음, 미운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덟째, 때때로 나쁜 마음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아홉째, 몹시 화나 있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용서하기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와 더 많이 소통하고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마음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연민을 실천하기 위해 호흡 명상과 함께하는 훈련을 예로 들어본다. 숨을 들어 쉬면서 아픈 이웃이나 친지의 고통을 내 가슴 속으로 깊이 빨아들인다고 상상하라. 숨을 내쉬며 내가 빨아들인 그이의 고통 대신 기쁨과 행복을 그이에 향해 내보낸다고 상상하라. 다음과 같은 5부류의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도록 훈련해 보라. 감사해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중립적인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마주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라. 더 나아가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 모든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점차 확산해 나가보자. 명상 이완 반응 실습. 심신의 이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래 언급하고 있는 8가지 요건을 잘 맞추어야 한다. 주의 초점을 댈 만한 만트라 하나를 먼저 선택한다. 만트라는 자신의 신념 체계와 잘 부합하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컨대 가톨릭 신자라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개신교 신자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불교 신자라면 관세음 보살 같은 특정 구절을 만트라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 사랑, 평화 같은 단어를 선택하거나 옴 같은 정통적인 만트라를 선택할 수 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 조용히 앉는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다. 온몸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이완한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앞에서 선택한 단어나 구절, 만트라를 반복하여 읊조린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고요하이 앉아서 만트라를 움조릴 때 잡념이나 공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잡념이 일어난다면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만트라의 읊조림 쪽으로 되돌아오면 된다. 하루에 20분 정도 한다. 하루에 2번 정도 실천한다. 마음 챙김 명상 수련은 궁극적으로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세계로 가는 수행의 핵심이다. 이 수행법은 알아차림, 통찰, 직관과 같은 지혜를 기르며 평정심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과 자애, 자비심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MBSR 프로그램은 1990년 공식적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료원에서 임상 프로그램으로 등장했다. 1990년대 말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었고 2000년대 초반 이미 미국의 중요 의료원 200여 곳에서 행동의학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 오늘날 미국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마음챙김 또 마음챙김의 바탕을 둔 수용전념 치료가 인지행동치료의 제3물결이라고 불리며 크게 유행하고 있다. 미국 정신치료사의 과반수 이상이 마음챙김 명상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900여 곳에서 MBSR이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치료법의 공통점은 모두 알아차림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챙겨 알아차리는 훈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수련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먼저 공식 수련이라 함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미리 계획된 표준 수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몸살피기, 정자 명상, 하타 요가와 같은 것들이다. 한편 비공식 수련은 호흡할 때, 걸어갈 때, 남과 대화할 때 또는 무엇을 먹을 때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하나하나의 움직임이나 과정, 그리고 감각이나 느낌에 대해 마음챙김하여 알아차림해 가는 명상을 말한다. 이때 수련자들은 그들의 주의가 공상이나 과거의 기억 또는 미래의 계획들에 자동적으로 빠져들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 후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대상 쪽으로 주의를 되돌리도록 주의한다. 예컨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거나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것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림하면서 그것에 휘둘려 가지 않는다. 다만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변화해 가고 또 사라져가는 것을 나타나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수련자들은 관찰한 경험에 대해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 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 관찰한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불합리하게 보려고 하거나 침소봉대하려 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서도 안 된다. 오직 느껴지는 대로의 감각이나 감정, 생각이 자연스레 나타나 변화되어 가다가 사라져 가는 현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마음챙김 명상은 호흡 명상이나 만트라 명상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계속하여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집중 명상과는 다르다. 마음챙김 명상은 자기 자신의 주의가 흔들린다거나 공상을 하고 있다거나 느껴지는 감각, 생각 또는 감정이 변화되는 현상 그 자체가 바로 관찰의 주된 대상이다. 물론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에도 마음 집중에 바탕을 두는 집중 명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행자가 호흡할 때 콧구멍에서 느껴지는 온도, 감각이나 횡격막의 상하 운동 같은 특정한 호흡 운동에 먼저 주의의 초점을 둔다거나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했을 때 호흡 감각으로 주의의 초점을 되돌리는 집중 명상을 통해 일단 마음을 모은 후 점차 마음 챙김 명상으로 확산해 나가기도 한다. 다시 말해 마음 챙김 명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각, 감정, 욕망, 생각, 기억, 환상들의 출현과 변화, 그리고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수행자는 명상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상대적 가치나 중요성으로 분별하여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판단 없이 순수하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순수한 주의 또는 선택 없는 알아차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음 챙김 명상 수련에 있어서 몸 살피기와 정자 명상과 같은 공식 명상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최소한 45분 이상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걷기 명상, 호흡 명상, 먹기 명상, 자비 명상과 같은 비공식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실천해 나가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상 실천과 더불어 평소 다음과 같은 7가지 마음 챙김 태도를 견지하고 함량하는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다. 첫째,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인내심을 갖는다. 셋째, 초심을 유지한다. 넷째, 믿음을 가진다. 다섯째,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여섯째, 수용한다. 일곱째, 내려놓는다. 이 7가지 마음 챙김 태도를 일상 속에서 줄기차게 실천하는 것이 삶의 지혜롭고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MBSR 즉 마음 챙김 명상을 성실하게 8주 이상 수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두통, 요통, 변비통 등 만성 통증의 증후가 개선된다. 일반 불안 증후군과 공황 장애가 개선된다. 우울증의 증후가 개선되고 재발률이 낮아진다. 유방암, 전리선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면역 수치가 개선되고 암에 따르는 우울증, 불면증 등의 심리적 증세가 개선된다. 대식증, 섬유근 통증, 불면증, 건성 치료에 효과적이다. 환자 집단이 아닌 일반 학생, 주부, 최고 경영자 등이 MBSR을 8주간 수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우울과 불안이 최대 60% 정도 감소된다. 자기 통제력과 자기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영성과 공감이 매우미하게 증가한다. 강박증, 대인 민감성, 적개심, 공포감, 신체화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심신이 건강해진다. 긍정적 감정은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은 감소되어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감이 증대된다. 이처럼 마음 챙김 명상은 면역계의 기능 강화 등으로 신체의 여러 질병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개심, 공포감, 대인 민감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고 자기 통제력, 자기 수용감, 영성, 공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증가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렇다 보니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한마디로 마음 챙김 명상 수련은 삶의 고통을 줄여주고 안락감은 증강시켜 주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 챙김 명상이야말로 행복을 위한 훈련이고 힐링을 위한 훈련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명상이 뇌를 바꿔준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명상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왜 처음부터 두려움과 고통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명상이 뇌를 활성화시켜 행복한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을 분비해 주는지 뇌과학적으로도 접근하였으며 명상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를 잘 정리해 두었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 명상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나 명상을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상일 뇌를 바꾼다는 책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명상이 불교의 한 수련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현대인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우리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서재였습니다.